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본 최고의 빚쟁이 왕이 되었다. 1991년 고지마 노부타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었고 100억 엔의 빚이 그의 목을 졸아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추락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9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재무장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소련과의 군비 경쟁으로 국방비는 하늘을 찌르고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일본의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모든 것에서 일본이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업계의 로비는 거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플라자 합의가 탄생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수출품이 저렴해져서 팔리기 쉬워질 것이고 일본의 수출품은 비싸져서 팔리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를 음모라고 불렀습니다. 환율 조작이었거든요.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1984년에 1달러 240엔이던 환율이 1987년에는 1달러 120엔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엔화의 가치가 2배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엔고, 엔화의 급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경제산업성과 일본은행은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리자, 돈을 풀자, 기업과 가정의 돈을 마구 퍼붓자는 것입니다. 1987년 초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3.5%였습니다. 그해 11월 그것은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2.5%에서 3.25%로 올라갔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가계는 예금에서 거의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싸워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그 돈을 빌려서 뭔가에 투자했을 겁니다. 부동산, 주식, 미술품. 상관없습니다. 뭐든 투자하면 값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버블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산가격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버블 중 하나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시장이 먼저 불타올랐습니다. 지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도쿄의 평균 땅값은 매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평짜리 땅이 수억 엔대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죠. 아니, 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려면 불가능했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 300만 엔대인데 집의 가격은 수십억 엔에 달했습니다.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기간은 3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일본인들은 벼락부자의 꿈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고지마 노부타카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기토교기 우현의 한 작은 지역의 목자업자 아들로 태어났던 고지마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블의 시대가 오자 그는 급변했습니다. 고지마가 했던 일은 간단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지가가 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다시 팔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가장 좋은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 중심부의 프리미엄 부동산들 말입니다. 1989년 고지마의 자산 규모는 일본에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일본 최고의 부동산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그를 영웅처럼 다뤘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의 초상화가 경제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포일 뿐입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버블의 시대는 모든 종류의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센 마사오였습니다. 센은 국민 엔카 가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그는 불운한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100만 장을 팔렸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의 시대, 돈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쏟아지던 시대에 센은 사업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빌딩과 부동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출이었습니다. 통화금융공사, 생명보험사, 증권회사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센은 유명인이었고 그가 빌린 돈은 부동산에 투자되었으며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위험도가 매우 낮아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센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엄청났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총 규모는 1조 엔대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관광지도 있었고 고급 주택지도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그를 1조 엔대 자산가라고 칭송했습니다. 버블은 일본을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자본은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일본의 대자본가들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샀습니다. 1989년 미쓰비시 에스테이트가 2.2조 엔의 이를 인수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를 일본인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미술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재벌과 자산가들은 세계 미술품을 사들였습니다. 반 고흐, 르누아르, 셀잔, 거장의 작품들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쿄의 미술품 경매에서는 믿을 수 없는 가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 자본가들이 당신의 예술 작품을 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1989년 니케이 지수는 38,957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버블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도쿄 주식거래소의 시가총액은 당시 세계 GDP의 60%에 달했습니다. 작은 나라 일본의 주식시장 가치가 세계 경제의 절반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미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광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거의 아무 검증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신용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상환 능력,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부동산 대출이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대학 졸업생들도 투기에 나섰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사표를 내고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미니 투자 그룹을 만들어 주식을 샀습니다.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도 마지막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매매자이자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1990년 초 도쿄의 야간 호스텔에서 일하던 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봅시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씨라고 하겠습니다. 스즈키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급여,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삶. 하지만 그도 버블에 빨려들었습니다. 은행원 친구의 권유로 스즈키 씨는 우리 근처의 작은 아파트 건물을 샀습니다. 가격은 3억 엔. 그는 2억 5천만 엔을 빌렸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건물을 몇 년 뒤에 팔면 지가 상승분으로 인한 이익이 나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스타일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서 수백만 번 반복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최고의 투자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다. 1989년 말, 당신이 도쿄의 번화가를 걸었다면 건설 중인 건물의 타워 크레인이 끝없이 보였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 건물, 신축 쇼핑몰, 건설 수중기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도쿄는 하나의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대의 절정이었습니다. 고지마 노부타카는 이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센 마사오는 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승자였습니다. 적어도 표면으로는요. 신문에 표지를 장식했고 텔레비전에 나왔고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황금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악몽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빠르게, 너무 비정하게 올 것이었습니다. 1990년 3월 31일 자정,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90년 3월,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폭탄이었습니다. 정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버블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심리가 반전되었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계속되자 부동산 투기꾼들은 황급했습니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 막혔습니다. 기존에 빌린 돈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추가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 일부 사업가와 재벌들은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에 손을 댔습니다. 사채꾼, 조직폭력배, 비합법적 금융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토만 사건입니다. 이토만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11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형 섬유회사였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존재했던 명문 기업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토만도 버블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그런데 1990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토마는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허영중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입니다. 제1교포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이토만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허영중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는 일본의 언더월드, 즉 비공식 경제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검은 자금의 흐름을 조종하는 재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어둠의 해결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허영중이 이토만에게 제안한 것은 이랬습니다. 미술품을 구매합시다. 그리고 그 미술품을 고가로 판매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실을 만들 수 있고, 그 손실을 부동산 투자의 손실과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손실 보전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허영중은 이토만에게 자신이 소유한 그림을 비싼 가격에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가치 1억 엔인 그림을 5억 엔에 사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영중은 4억 엔의 부당 이득을 얻고 이토만은 4억 엔의 손실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회계 조작입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1990년에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토만의 경영진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터진 상황에서 부동산 손실을 덮기 위해서는 다른 손실이 필요했으니까요. 허영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토만에게 그림을 팔았습니다. 명품 미술관에서 온 직원들이 이토만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거래되었습니다. 각 거래마다 허영중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만의 부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토만이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허영중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토만의 임직원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를 이용해서요. 1991년 여름, 이토만의 한 임원이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이후 협박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돈을 줘라. 아니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토만의 임직원들은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이 불법 거래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회계 조작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밀은 1991년 10월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이토만 직원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10년 전통의 섬유회사, 조직폭력배와 연루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 당국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토만이 조직폭력배에게 송금한 규모는 총 30억 엔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허영중도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그가 이토만 외에도 다른 대형 기업들과도 비슷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미토모 은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미토모 은행은 일본의 대형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스미토모 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곳의 한 트레이더가 수십억 엔대의 손실을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이용해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행의 공식 회계에는 드러나지 않은 손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뒷장부라고 부릅니다. 스미토모 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금융기관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다니. 은행의 신뢰성이 추락했습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돈도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업가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은행들이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을 정도로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토만 사건과 스미토모 은행 사건은 1991년 및 1992년 초에 터졌습니다. 당시 버블은 이미 한창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터지면서 시장 심리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 은행도 위험한 건 아닐까?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내 자산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1991년의 마지막 3개월간 니케이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1990년 초 38,957에서 시작했던 지수가 이제는 23,000대로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의 상승이 1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만 사건과 스미토모 은행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더 거대한 손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곧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1992년 초 버블의 붕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가들과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담보로 맡긴 부동산의 가치는 반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용증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즉, 집을 팔아도 빚이 남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대출해줬던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부실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의 자산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1992년 말, 일본 정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겠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버블에서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소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는 2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짓누르게 될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2년 초까지의 2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이것은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개인 사업가들의 파산, 범죄 조직과의 연루, 은행의 부실 적응.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붕괴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버블이 터진 후 정부는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의 회계 조작을 일찍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벌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개별 은행들의 부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어렵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마는 결국 1992년 11월에 파산했습니다. 110년의 역사가 마감된 것입니다. 직원 수천 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허영중은 체포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조직폭력배와의 연루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의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영향력 때문일까요? 스미토모 은행의 트레이더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회계 조작, 기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수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스미토모 은행의 경영진들은 감시 태만 정도의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기업 문화의 특성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하급자만 처벌받는 구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도 사업가도 믿을 수 없다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1992년과 1993년 초, 일본 사회는 이 혼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버블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욕망이 정직성을 이겼고 탐욕이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파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토만 사건과 스미토모 은행 사건은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뒤이어 터질 메가톤급 폭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본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 것이었습니다. 1993년 초, 일본 정부는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1%대 낮은 금리로 빌리던 돈이 이제는 34% 정도의 높은 금리로 빌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출 규모가 엄청난 사업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버블에 빨려들었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미 만난 고지마, 노부타카와 샘 마사오 같은 거대 부동산 사업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 말입니다. 고지마 노부타카의 경우를 보면 그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습니다. 1989년 피크 때 그의 순자산은 1000억 엔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그 부동산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수백억 엔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빚입니다. 고지마는 이 부동산들을 사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해야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자 매달 내야 할 이자가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993년 중반, 고지마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의 빚의 규모는 약 100억 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개인이 질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섭니다. 샘 마사오는 어땠을까요? 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세네 빌린 돈의 규모는 고지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1조 엔대였으니까요. 그가 이 부동산들을 사기 위해 빌린 돈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세네 상황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는 수십억 엔대에 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해야 했습니다. 한쪽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부동산의 이자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 말입니다. 1993년 말, 샘 마사오는 자신의 파산을 발표합니다. 그의 빚의 규모는 약 1200억 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아닙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 가수 샘 마사오, 파산 신청, 부동산왕 고지마, 100억 엔 빚더미. 이들의 몰락은 국가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 파렴치한 탐욕쟁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 파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고지마와 센이 파산했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수천 명의 다른 부동산 투기꾼들도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불 켜지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문제를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 사업가들 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대량으로 파산했습니다. 은행의 자산 중에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요 증권사들이 손실을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신탁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행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1994년 초 일본 장기 신용은행 LTCB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형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140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LTCB가 무엇을 했냐면 고위험 부동산 대출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도박을 한 것처럼요. 버블이 터졌을 때 이들의 채권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의 자산이 순식간에 악화된 것입니다. LTCB의 문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돈도 위험한 건 아닐까? 작은 불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LTCB의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청 일본의 금융감시기관은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버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LTCB 외에도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신용은행 NCB, 도쿄 상우은행 같은 곳들이 모두 부실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주택금융회사주센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센이라는 것은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특화된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농협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주센들이 한 일도 부동산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지자 이들의 채권도 회수 불가능해졌습니다. 1995년 초 주센 사태가 폭발했습니다. 규모 있는 주센 여러 곳이 동시에 경영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약 6,850억 엔이 투입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내 세금이 이런 곳에 쓰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생긴 손실을 왜 일반 시민들이 세금으로 보충해줘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만약 주센이 무너진다면 그 연쇄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5년 중반, 또 다른 대형 은행인 산토리 은행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시은행 중 하나인 와코쿠 은행의 부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카오스였습니다. 거의 모든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블 시대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그 돈들이 모두 나쁜 채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1996년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은 수조 엔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지마와 센처럼 파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개인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이 압류당했습니다. 집도 팔려 나갔습니다. 자동차도 팔려 나갔습니다. 심지어 옷과 신발도 압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공적 자금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가 그 손실을 보충해줬습니다. 개인 사업가의 탐욕으로 인한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보충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경영진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웠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변명만 했습니다. 일부 경영진들은 전직만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받거나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했습니다. 반면 은행원과 임직원들은 그들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은행이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자르는 대상은 하급 직원들이었습니다. 은행의 경영진들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 하급 직원들의 일자리로 보충된 것입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3년간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의 공동화 상태였습니다. 은행들의 신용도가 추락했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했습니다. 건설사들, 부동산 개발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극심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난 스즈키 씨 같은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들은 3억 엔을 주고 사던 건물이 2억 엔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빚은 2억 5천만 엔으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의 가치는 2억 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도 5천만 엔의 빚이 남습니다. 이를 깡통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의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깡통 주택이 증가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집에 채무를 계속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살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자살 통계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출 또는 야반도주입니다. 이는 밤을 이용해 도주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의 추적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를 돕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야행성 이주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밤에 이삿짐을 옮겨주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 탕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부채 조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행과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은 시장이 생겼습니다. 비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체들입니다. 합법적인 채권 추심은 일본의 법으로도 규제되어 있었지만 불법적 추심도 만연했습니다. 폭력과 협박을 통한 채권 추심이 일어났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조직폭력배가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토만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조직폭력배는 금융의 어둠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채권 추심의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을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몇 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멈췄고 개인의 자산이 증발했고 개인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파산과 절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는 이제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일본은 새로운 수렁에 빠졌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경제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1990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1990년대뿐이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개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봅시다. 스즈키 씨 같은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들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들이 3억 엔짜리 집을 샀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가족의 미래다. 이 집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자산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997년이 되자 그 3억 엔짜리 집의 시장 가격은 1억 5천만 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스즈키 씨는 여전히 은행에 2억 5천만 엔을 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계속 상환하기. 두 번째, 집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만약 계속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매달 엄청난 금액을 은행에 내야 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주택대출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먹고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도망치기로 결정했다면 그의 신용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신용조회 시스템에 부도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스즈키 씨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끔찍했습니다. 이 상황은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무분별한 금리 완화를 했고, 은행이 검증 없이 돈을 빌려줬고, 사회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살 통계는 급증했습니다. 1998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 이상입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도, 실업, 비, 이런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야반도주라고 불리는 도망입니다. 밤사이에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채권자의 추적을 피해서요. 일본에는 이를 돕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야행성 이주 센터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는 뭘 했을까요? 밤에 이삿짐을 옮겨주고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비극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은행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이른바 추심업체에 팔았습니다. 합법적인 추심도 있었지만 불법적인 추심도 만연했습니다. 불법 추심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밤에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식의 위협입니다. 당신의 직장에 찾아가 상사에게 당신의 부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도 잃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조직폭력배가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토만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조직폭력배는 금융체계의 어둠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불법 추심의 일부를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면 자신의 빚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빚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 시장의 붕괴입니다. 버블이 터진 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것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취약한 집단들이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그리고 하급 정사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대와 50대 가장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평생 직장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직원도 회사를 믿었고 회사도 직원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식 고용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자 이 신화는 깨졌습니다. 회사들은 직원들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비용 절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난 스즈키 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면 그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은행에 2억 5천만 엔대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년 남성, 기술도 없고 회사 경험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용할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도 전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리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과 주로 젊은이들이나 예술가들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의 가장들도 프리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청년 세대에게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취업 빙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대는 극도로 운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경제가 어려웠고, 대학에 다닐 때도 어려웠으며, 졸업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정사원 채용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정사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파트타임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들을 프리터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이 세대의 프리터 비율은 전 세대를 압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 M4 세대입니다. M4는 포기한 남성, 포기한 여성은 뜻입니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집을 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버블 붕괴의 영향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인한 직접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취업 빙하기로 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은 애초부터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결정이 미래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버블 시대의 무분별한 정책 결정이 30년 후의 젊은이들까지 제약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간 일본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의 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기간을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고 이것이 또 다른 수렁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경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출이 줄었고 고용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현재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원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버블입니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초저금리 정책, 부동산 투기,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 이 모든 것이 버블을 만들었고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버블이 터진 후 일본 사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버블이 터진 원인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은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습니다. 정부가 구원해 주니까 우리도 다시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경영진들의 책임은 거의 묻지 않으면서 하급 직원들만 정리해고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산층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버블 시대의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만난 고지마, 노부타카와 샘 마사오는 그들의 파산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지마 노부타카는 파산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은 아니었고 부동산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샘 마사오는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과거의 국민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산한 가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기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의 영웅들은 비극적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탐욕으로 얻은 부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대가는 무고한 다수가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와 그 붕괴는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버블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08년 금융 위기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무분별한 금융혁신, 저금리 정책, 부동산 버블, 금융기관의 위험한 투자, 그 결과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IMF 외환 위기도 버블의 형태였습니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외채 누적, 부동산 과열, 금융기관의 부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버블의 형성을 미리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근본 가치를 크게 초과할 때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버블이 터진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실을 은폐하기보다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블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시에 개인들이 극도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경고입니다. 버블은 한 국가의 경제를 30년 이상 휘청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지마 노부타카는 이제 80대입니다. 센 마사오도 고인입니다. 스즈키 씨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와 그 붕괴가 만들어낸
수백만 명의 개인적 비극들입니다. 가정의 붕괴, 자살, 절망, 희망의 상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잃어버린 30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임금은 체계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블 경제의 유산입니다. 단기적 탐욕의 대가가 장기적 절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모든 국가,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1985년에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세계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달러를 약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의 금융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버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은 개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GDP 성장률, 주가 지수, 부동산 가격, 이 모든 숫자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숫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버블 시대에 일본의 GDP는 증가했습니다. 주가 지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본인들의 삶은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숫자와 현실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욕망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 기업의 욕망, 국가의 욕망, 이 모든 욕망이 결합되면 버블이 됩니다. 모두가 더 많은 부를 원한다고 할 때 누군가는 그 욕망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버블 시대의 일본에서 경제학자들, 언론인들, 정책 입안자들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버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부를 원했고 성공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토만 사건이 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성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버블 붕괴의 비용은 누가 맡았을까요? 그것은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의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경제 위기 시에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주택 보조,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도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역사의 순환성에 대한 것입니다. 버블은 반복됩니다. 1980년대의 일본 버블, 1990년대의 동남아시아 버블, 2000년대의 미국 부동산 버블, 2010년대의 비트코인 버블, 패턴은 같습니다. 누군가 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돈이 흐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버블이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블의 징후를 미리 인식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지마 노부타카의 이야기, 샘 마사오의 이야기, 스즈키 씨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인물들의 실제 삶입니다. 그들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GDP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버블 붕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3만 명의 일본인들, 그들도 모두 어딘가의 부모였고, 아이였고, 형제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 금융가들, 기업 경영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결정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일본도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느리고 임금 인상이 정체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합니다. 이것이 30년 전의 결정이 남긴 유산입니다. 개인의 탐욕,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체계의 부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만든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과거의 비극이 미래의 비극을 막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버블의 징후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당신의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당신의 결정에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뭔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남겼기를, 경고를 남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개인적 고통에 대한 공감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본 최고의 빚쟁이 왕이 되었다. 그 왕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